제가 최근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의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 한의학을 우리나라의 전통의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한의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과학과 유사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과학이란 과학처럼 보이지만 과학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학문이나 믿음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사과학으로는 지구평면설 혈액형 성격학 또는 양파한테 칭찬하면 잘 자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유사과학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막상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도 그런 게 과학의 정확한 정의는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다 다루면 아우. 깊고 깊은 철학 영상이 될 테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해가 되죠.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들으며 해가 동쪽에서 뜨더라. 처럼 오랜 관찰로 정립된 사실이나 사탕을 먹고 이를 안 닦으면 충치가 생긴다. 처럼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례들을 많이 접해왔으니까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보자면 실험은 한 번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라면 누가 실험하든 몇 번을 반복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려면 수많은 반복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으로 과학의 두 번째 조건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이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해 보이는 법칙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이 등장한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창조론을 엎어버리거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제시하면서 청동설을 엎어버린 것처럼요. 즉 과학은 틀릴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한 반박 환영이염. 그러다 보니 신은 존재한다. 처럼 반박 불가능한 건 과학이 아니고 1 더하기 1입니다. 처럼 정의에 기반한 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검증과 반증이 가능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과학의 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자면요. 한의학을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이 음양오행과 같은 동양 철학이 기반해 있기 때문이에요. 음양오행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음양오행은 한 단어처럼 쓰이지만 사실 음양과 오행은 기원이 다른 두 가지 이론입니다. 먼저 음양은 세상을 음과 양으로 구분짓는 사상이에요. 태양은 양, 달은 하늘은 양, 땅은 여름은 양, 겨울은 음으로 구분되죠. 근데 그게 한의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몸도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음양이 적절히 조화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는 한의학에서 양적 작용에 속합니다. 반대로 나른하거나 힘이 없으면 심장이 천천히 뛰죠. 이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음적 작용에 속하고요. 그런데 양이 너무 강해져도 건강에 좋지 않고 음이 너무 강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음과 양 중 한쪽으로 치우쳐 신체 기능이 떨어질 때면 반대쪽을 자극해 치유한다는 겁니다.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거군. 다음으로 오행. 오행은 세상이 나무, 불, 흙, 쇠, 물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5 요소가 특정 장기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간과 담, 불은 심장과 소장, 흙은 비장과 위, 쇠는 폐와 대장, 물은 신장과 방광에 대응되죠. 이 5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은 쇠를 녹이니 불인 심장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만큼 쇠인 폐는 필요해져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양오행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에 따라 현대인들에게는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한의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심장, 폐, 비장, 간, 신장을 오장이라고 하고 소장, 대장, 위, 방광, 담, 삼초를 육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른 애들은 익숙한데 삼초라는 기관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도 그런 게 삼초는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삼초는 횡격막에서 배꼽 아래까지 위치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의 수분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몸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에너지 경로죠. 근데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비록 삼초가 실질적인 형태는 없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한의학에서는 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서 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기예요. 비슷한 용어로는 차크라나 만화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기가 흐르고 있으며 기가 흐트러지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는 경락이라고 하는 일정한 통로를 따라 흐르는데요. 경락 위의 특정 지점들은 우리 몸속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혈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장기와 연결된 혈점에 침이나 뜸을 놓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장에 탈이 났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여길 합곡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혈점은 경락이라고 하는 기의 통로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합곡혈이 지나가는 수양명 대장 경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혈점이나 경락을 해부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과학으로는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더해 근본적으로 기의 존재를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기가 밝혀지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의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부 치료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침술이죠.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해리 케인도 침을 자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침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통과 같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진짜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치매 효과가 한의학적인 원리보다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한의사가 혈점에 침을 놓았을 때랑 무작위로 침을 놓거나 가짜 침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봤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치매 효과에 대한 주류 의견은 앞서 본 것처럼 플라시보지만 때때로 말초신경 자극 등의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약은 어떨까요? 한약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약을 먹였더니 사람이 살고 어떤 약을 먹였더니 사람이 죽었더라. 이런 경험이 오랜 시간 내려오며 좋은 약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중국의 화학자이자 양리학자인 투유는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녀가 영감을 얻은 건 4세기에 쓰여진 전통의학서 주비급방이었습니다. 투유는 이 책에 개똥쑥 한 줌을 2리터의 물에 담근 뒤 즙을 짜서 마셔라 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개똥쑥 속에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찾아낼 수 있었죠. 이 성분은 아르테미니신이라고 명명되었고 이후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한약서에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약재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한약이 앞서 본 사례와 같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약을 개발할 때 여러 번의 임상시험을 반복하며 효능과 부작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거든요. 그만큼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됩니다. 반면 한약은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고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약재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약재에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 약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안에 포함된 다른 성분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한 한의학에서는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라도 한의사마다 처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개별적인 처방 방식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의학을 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서양의학도 아주 오랫동안 사체액설에 의존해왔거든요. 사체액설은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각각 공기, 물, 불, 흙과 대응된다는 이론이에요. 음양오행과 비슷하죠. 하지만 화학이 발달하면서 서양의학은 사체액설에서 벗어나 과학에 기반한 의료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침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 실험을 실시하고 음양오행이나 기와 같은 전통적 설명 대신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논문을 집필하고 있죠. 더 나아가 초음파와 같은 현대의학 도구를 도입하려고 하는 중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오랜 경험적 데이터를 쌓아온 한의학에 현대과학을 융합시킨다면 말라리아 신약 개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다양한 신약과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은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한의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능과 원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젠가 유사과학이라는 비판을 엎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